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투자 자산의 한 10% 정도는 비트코인이나 금 사셔도 됩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현물 ETF를 승인했었죠. 비트코인을 투자 수단으로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지금 이제 2024년 2월 지나고 있습니다. 2월 이제 말인데 교수님께서는 3월달 좀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먼저 포트폴리오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계속 채권은 많이 사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예, 그 다음에 주식은 이제 3, 4월 달에 제가 조정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만 조정폭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때 주식 비중 좀 가감히 늘리시면서 5, 8월까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좀 조정장에 대비해서 현금화를 조금 준비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홀드해도 괜찮은 시기인가요?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기존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새로운 투자 자금, 현금이 생긴다면은 이것 가지고 3, 4월 무렵에 주식 비중을 가감히 좀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권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채권 비중도 지금 2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늘려도 괜찮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자산 배분 전략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늘 대체 자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에 좀 주목해야 할 대체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대체 자산이라면은 금 아니면 비트코인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투자 자산의 한 10% 정도는 비트코인이나 금 사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비트코인 승인. 현물 ETF를 승인했었죠. 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투자 수단으로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비트코인 가격 결정 요인 보니까 미 달러 지수하고 미 국채 수익률이에요. 미 달러 지수가 떨어지거나 미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비트코인 가격이나 금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러 지수가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2022년 10월에 114까지 갔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낮은 거라죠. 저는 2020년 10월 114를 정점으로 달러 지수가 하락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많고 대순부채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달러 지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 작년에 2.5%인데요. 올해 한 1.5% 안팎 성장할 것이다. 미국 경제 성장률 낮으면 미국 국채 수익률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 지수와 연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불안감을 좀 이런 대체 자산들이 흡수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렇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2009년에 등장했거든요. 저는 왜 하필 비트코인이 2009년에 등장했을까? 그거는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고요. 2009년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미 달러, 미국 경제를 못 믿겠다. 여러 가지原因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등장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데 달러 비중 계속 줄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주요 외환 중에서 달러 비중이 71%였는데 작년에 보니까 59%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이유들로 우리가 비트코인들은 앞으로 좀 더 상승 요인이 있다. 예, 저는 중장기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1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10% 정도는 리스크를 져도 괜찮다. 예, 그렇습니다. 위험 자산이잖아요. 예, 위험 자산이죠. 비트코인 가격 변동 심하고요. 그다음 하루 종일 거래되고 토요일, 일요일도 거래되죠. 이것 가지고 있으면은 주말도 편히 못 쉬죠. 그런 의미에서 10%인데요. 그래서 10%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야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우리도 비트코인 ETF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런데 정책당국 금융위원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미국
그래서 승인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는 저는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예, 저는 미국 같은 추세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도 좀 포트폴리오 안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인하할 것으로 말씀을 주셨고 전망을 하시고 계셔서 앞에서 좀 나온 얘기긴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다루자면은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좀 극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상은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작년에 좀 더 주목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도 여전히 채권 투자에도 좋은 시기일까요? 예, 여전히 이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 그 미국 보면은 예, 미국의 그 자연 이자율 뭐 몇 퍼센트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은 예, 저는 미국의 2.2% 안팎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도 2% 안팎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가면은 2% 안팎으로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죠.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채권 투자 조금 더 높을 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지금도 예, 늦지 않은 시기다. 예, 채권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현금 및 예금 비중이 47%고요. 채권 비중 3%밖에 안 돼요. 예, 저는 은행에 돈 맡기시려면은 그 돈 일부 가지고 채권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은행금 금리는 예를 들어서 요새가 보통 3.5% 안팎인데 뭐 2년짜리, 3년짜리 들어도 그 3.5%는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은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은행 정기금리는 가격은 안 오르는데 채권은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금리가 높을 때 사면은 가격이 내릴 때 예, 그렇습니다. 상승으로 또 차익을 누릴 수도 있는데 플러스 이자도 예, 주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듀레이션 그러니까 기간이 긴 예, 채권을 사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30년짜리, 20년짜리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정도요. 예. 이게 주가를 또 말씀을 해야 되는데 3, 4월 정도에는 이제 주식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 그러면 3, 4월에 주가가 조금 짧은 기간이지만 조정을 말씀하시는 근거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거는 아마 저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국 쪽에서 실물 충격이다. 지금 미국 주가가 명목 GDP,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용, 뭐 M2 이런 거에 비하면 가대평가됐거든요. 예, 그런데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1월 소매 판매가 지금 줄어드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 매출 줄어들고 기업 이익 줄어들고 기업 경영 CEO 입장에서는 고용을 줄일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실물 충격이 나타나면서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고 우리 주가도 같이 조정을 보일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으니까 미국 주가처럼 그렇게 하락률은 크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다 방향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과 나스닥 지수가 5천이 넘어가지고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만 한 단계 더 야가기 위해서는 한 번의 그 진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여파로 우리나라도 3월에서 4월에는 잠깐의 조정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때가 오히려는 기회일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늘 말씀하세요. 주가가 결국 제자리로 찾아갈 거다. 예, 예. 현재는 계속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평가를 판단할 때 명목 GDP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명목 GDP 3.7% 성장한다면 우리가 적정 코스피가 3,120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M2 가지고 평가를 해보더라도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10% 정도 저평가 영역에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실물, 명목 GDP나
그다음에 금융, 유동성, M2 가지고 평가해도 저평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은 제자리 오르고 제자리 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때는 적정 수준보다 고평가. 2000년, 20년, 2021년처럼 고평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저평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그래서 교수님께 꼬리표처럼 좀 싫어하시는 꼬리표처럼 달려다녔던 그 닥터두비라는 단어가 요즘 싹 들어갔어요. 네, 왜냐면 요즘 교수님께서는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를 대중분들 좋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저평가니까. 예. 예. 예, 저는 뭐 증권회사 다니면서도요, 뭐 회사 방침하고 다른 이야기를 그냥 제 모델 가지고 예, 가대평가됐으면 가대평가됐습니다. 예, 저평가됐으면 저평가됐습니다. 모델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게 되게 심플한 거죠. 저평가됐으면 사도 괜찮은 거고, 그렇죠. 고평가됐으면 좀 팔아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2021년에는 코스피 3,300, 예, 네. 뭐 이렇게 갔을 때는 2,100까지 고평가됐습니다. 가신다고? 뭐 주식 비중 줄여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모든 경제 지표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제자리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예, 주식 비중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비중 계속 늘려야 됩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아, 교수님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도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들 교수님께서 하는 전망이 또 데이터에 근거해서 또 주간 단위로도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그 김영익의 오피셜 스터디 클럽에서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오피셜 스터디라고 거기서 같이 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서는 제가 뭐 주간 경제라고 만들어가지고 예, 그주 그 다음 주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 의미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주시장하고 연결하죠. 예, 그다음에 뭐 금리, 환율, 주가 정말 그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런 거 전망치도 제시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경제 지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방송 녹화하고 온 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했는데 동결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동결 의미가 뭐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특히 금리는 채권 투자하고 면밀하게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어떤 식으로 예, 비중을 조절해야 될 것인가. 예,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이런 걸 속보 형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유지하겠지만 좀 상방이 열려 있는 박스권으로 예. 제자리를 좀 찾아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주식은 AI 버블, 예. AI 혁명에 예,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 버블의 단계가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다. 예, 단기적으로 너무 좀 추세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AI 혁명은 맞을 것 같은 맞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게 90년대 중반 IT 혁명처럼 예, 그게 미국 경제 생산성을 통해 아주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그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생산성인가요? 노동 생산성이죠. 노동 생산성. 예, 그게 근데 분기별로 발표가 돼요. 그러면- 조금 월별로 발표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아. 예, 분기별로 발표돼 가지고 예, 조금 뒤늦게 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라 함이 예, 그러면 이제 노동 대비 나오는 생산성의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건가요? 어떤 아니면 노동 우리가 인구를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걸 생산한다는 아, 겁니다. 뭔가 한 사람이 하나를 만들었던 게 한 사람이 이제 두 개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러면 그게 그렇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다. 그렇죠, 그럼. 예, 아. 근데 지금 AI 혁명에서는 또 AI가 또 일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르더라고요, 또. 그러면은 그 회사 순이익이 높아지는 그럴 거 수도 아닌가요? 있죠. 그래서 IT의 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이 생기고 좋은 거 컴퓨터 같은 거 계산 성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일하는데 더 빨리 하게끔 했거든요. 네, 속도를. 예, 근데 AI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을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 노동력을 대체해 예, 버리는. 노동력을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그럼 이게 단기간에 노동 생산성은 높일 수 있겠지만 장기간으로는 또 고용에 대한 문제를 창출할 수도 있겠네요. 예, 고용 문제 창출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AI 관련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고용 문제도 좀 걱정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는 AI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뭐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예, 돌입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어떤 거 AI 미래학자들은
AI가 이상한 질병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릴 수도 있다. 인구 조절 같은 거 하려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AI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AI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요. 학습해야 될 게 그게 많아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어떤 식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킬지는 그거는 좀 시간이 걸려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AI 관련해서는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도 계속 좀 체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하셨던 대체 자산 10% 정도는 금이나 비트코인,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달러 지수와 연동이 되는데 앞으로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견해가 좀 가장 빠르게 궁금하신 분들은 네, 오피셜 스터디 클럽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